네, 지금부터 1시간 정도에 걸쳐서 감독님, 배우분들과 함께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고요. 이것저것 허겁지겁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오늘 처음 사실상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영화제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보신 관객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이도 서울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복받은 관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네 분의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제 오늘이 영화제 제외한 그 순수 일반 관객 여러분들께 영화를 처음 선보이는 날이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래 설경구 배우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차에 치여 사망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영화에 관한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관심을 갖고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왠지 떨리고 덜컥 겁도 나네요. 여러분들이 찐 영화 팬이신 것 같은데 저희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저 역시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 좀 여러분들 얘기를 제가 오히려 더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얘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의 가족 지수 역의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토론토에서 영화 제일 먼저 봤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소개하는 마음이 가장 떨리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의 가족 감독 하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설경구 배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대전에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통의 가족은 정말 좋은 스태프들과 이렇게 또 훌륭한, 제가 평소에 너무나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던 김희애 배우, 수영 배우, 장동 배우, 설경구 배우 같이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촬영장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찍었고 또 즐겁고 이제 영화가 개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꽉 찬 좌석을 보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보통의 가족 굉장히 보고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일단 작년 토론토 영화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화가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충무로 쪽에서 먼저 전해져 오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작년 이맘때에 토론토에서부터, 캐나다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영화가 얼마나 좋으면 해외에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허진호 감독님 영화이시고 또 취한 배우들도 워낙 또 제가 보고 싶었던 분들이라서, 그러다가 한 달쯤 전에 이 영화를 이제 먼저 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일단 영화가 좋다는 것보다 또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곧 이제 2024년 영화들, 한국 영화들을 결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결산하는 자리에서 보통의 가족이 없었으면 얼마나 허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던 그런 뛰어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호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많이 하셨던 작품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획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감독님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더군다나 이 영화의 원작인 그런 소설도 국내에서 꽤 오래전에 출간이 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보셨을 텐데요. 기획을 듣거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감독님의 마음을 끌었던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 얘기 먼저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완성된 시나리오를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후에 시나리오는 많이 고치고 또 고쳤지만은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가 너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양면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어떻게 표현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야기를 한국 사회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 저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영화에서 담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중2인가 그때 1인가 그랬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내가 좀 정말 솔직하게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중학교 2학년은 괴물이죠.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배우분들은 어땠을까 이런 굉장히 완성도 높고 제가 시나리오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시나리오에서도 아마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작 소설을 몇 년 전에 본 상황에서 이 영화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걸 한국적으로 어떻게 바꿀까 했는데 사실은 모르고 보면 지금 들으시면서도 아마 놀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시나리오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번안된 각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주 잘 착종된 그런 뛰어난 각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장동건 씨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작 소설에서는 사실은 이 동생이 역사 선생님이에요. 역사 교사.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의사로 바뀌었는데 또 의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배우 중에 하나가 장동건 씨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의가형제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제가 찾아봤는데 시청률이 3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대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와 30% 했는데 혼자 안 오시는 분이 김희애 씨셨어요. 왜냐하면 아들과 딸 60% 조금 전에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의가형제에서도 이제 굉장히 까칠하면서도 개성이 강한 동생 의사 역을 하셨어요. 경우는 다르지만 이 영화에서 이제 오랜만에 의사 역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처음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의가형제가 97년도였으니까 거의 30년 됐군요. 그게 절반 정도는 안 돼요. 그 드라마는 이제 그 의학 드라마였었고 조금 더 그 의사로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드라마였다면 이번 영화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양면성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좋았고 제가 그동안 했던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캐릭터들이 많았거든요. 전쟁터 속의 인물이라든가 킬러 아니면 최근 드라마에서는 고대 시대 왕 사극에서는 또 좀비 분장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되게 현실에 있을 법한 현실의 땅을 붙인 어떤 캐릭터여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연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감독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그 두 아이를 키우는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재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잘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고, 이게 뭐 사람이 살면서 어떤 매 순간 어떤 이렇게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옳은 선택들을 하느냐, 그른 선택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뭐 인성, 가치관 혹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선택들을 하다가 한 번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래서 이게 저라는 인간,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데까지 되게 근원적인 생각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허진호 감독님께서 연출하시면 굉장히, 저는 이제 허진호 감독님하고 같이 한번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전에 위험한 관계라는 영화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허진호 감독님이 이것을 만드시면은 굉장히 뭔가 좀 재미있는 작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네. 허진호 감독님의 영화가 이제 훌륭하고 우리 곁에 많이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뭐 한 37가지 정도쯤 될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특히 배우분들이 사실은 다 바짝바짝 빛나는 영화들 그동안 만드셨죠.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김희애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 시나리오를 딱 받아보시고 나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숨이 막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갈등이 거의 한 번도 후진 없이 간다고 생각할까요? 뭐 이런 쪽으로 영화 자체가 굉장히 정말 감정적으로 들끓고, 거기에서 정말 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연경이라는 캐릭터지 않습니까? 처음 이 영화의 제안을 받고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대부분 작품들이 희노애락에 있고 막 또 어떤 갈등이나 폭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번 뭐 제가 마주해야 될 문제라서 저는 뭐 그런 거는 오히려 즐기고 있고요. 예, 그런 감정이 많은 게 배우로서는 큰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거 뭐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뭐 말씀하셨듯이 허준호 감독님은 제 어릴 때 저 감독님이랑 좀 해보고 싶다. 봄날은 간다,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작품들은 여배우들에게는 정말 로망 같은 작품인데 이번은 저한테는 안 그렇더라고요. 나크하고 질투가 많고 막 이쁜 동서한테 아주 그냥 쌀쌀맞게 쌍욕도 하고 예, 예, 그래서 대리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뭐 돌풍이라든가 뭐 퀸메이커 뭐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판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여자 역할을 해서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시원하게, 재밌게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말씀하시니까 진짜 감독님 영화에 나왔던 그 여자 주연 배우들만 쭉 보면 한국 영화의 가장 찬란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라인을 보면 시문아 씨, 또 이영애 씨, 심지어는 중국의 장쯔이와 그렇죠? 네, 장백지 씨까지 오게 되고 드디어 김희애 배우님까지 나오시게 된 건데요. 이런 어떤 그 배우들의 호화 라인업과 또 허진호 감독님의 신작에 또 처음 초대받으셔서 수현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너무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일단 허진호 감독님의 저는 감성이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을 만나서 작업하는 게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에서도 정말 1번이었고, 근데 설경구 선배님한테 이 여자 배우들 지수 캐릭터에 어때라고 했을 때 경구 선배님이 수연 궁금해라고 해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은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연기할 때는 굉장히 구경 나온 것처럼 너무 즐겁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들의 대화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없는 듯 있고, 또 별거 아닌 질문이지만 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연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 입장에서 이 현장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보는 기분은 어떨까 이런 걸 상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감독님을 한두 주 전에 만나서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사실 이 영화는 다른 영화랑 달리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하는 방식을 썼고 카메라도 여러 대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도 보시면 눈치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그 들끓는 열기가 어마어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 끝에서 굉장히 재밌게 덧붙이신 말씀이 제가 그래서 아니 나머지 세 배우의 경력이나 연기력이나 이런 것은 정말 엄청난데 당연히 수현 배우님도 훌륭하시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나이로든지 이런 게 그래서 수현 배우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니까 전혀 안 쫄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다 대담하게 연기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렇게 나머지 세 배우들이 사실은 다 한국 영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연기하시는 기분? 그냥 글쎄요. 감독님을 믿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고 어찌 됐건 지수라는 캐릭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더 커서 그거에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나 스스로도 지수는 나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지라고 그거를 찾고 쫓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사실 감사한 게 저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이렇게 뭔가 대선배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제가 눌릴 만한 기운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또 바로 또 해주시고 웃어도 주시고 하니까 저는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어벤져스에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동건, 설경구, 김일춘이나 뭐 약간 그런 마인드셨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영화에 출연하신 분은 수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영화 속에 보면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복잡한 과거의 이야기들이 이 형제나 혹은 부부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영화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굉장한 생동감이 있는데요. 배우분들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이제 김희애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연경하고 재규하고 어떻게 사귀어서 어떻게 결혼을 했으며 그 다음에 영화에도 약간 추측은 되지만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백스토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배우분께서는 이제 김희애 배우님은 감독님과 그런 얘기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상상한 어떤 이 인물의 전사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이뻐서 좋아했겠죠. 연상의 여인을. 사실 농담이고요. 그냥 이제 그런 나이 이런 건 안 나왔었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왠지 장동건 씨 부인은 고소영 씨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쁘고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근데 왠지 좀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제가 연상 그 말씀을 드렸죠. 네, 대사를 넣었어요. 그 차 안에서 나이 많은 여자랑 뭐 있죠 그거.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 억울해 뭐 하여튼 그 대사를 하고 나니까 첫날이었거든요. 거의 하고 나니까 너무 연기하기가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 맞죠? 네네네. 네,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느냐. 사람 일은 몰라. 어떻게 그 두 사람만이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 봉사활동 같은 거 하다가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 집에 그 혜윤이가 이제 그 사진을 집에 왔다가 갈 때 이제 제바에 걸려있는 사진 보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젊었을 때 같이 찍었던 봉사활동 가서 찍은 사진?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서 만나지 않았을까. 적어도 중반부까지는 이제 재규라는 인물이 정의감이 있는 인물이고 상식을 가진 인물이라서 예를 들면 뭐 의대생이었을 때 충분히 이렇게 봉사활동하다가 더군다나 연경이라는 캐릭터는 NGO랑 또 관련이 있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 이러니까 아마 그런 상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풍부하게 전사를 상상하시는 분인지를 몰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장동건 배우님께 드리는 것은 저 형제 사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백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상대적으로 장남한테 편애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변호사가 의사보다 돈 잘 버는구나, 이걸 제가 또 느끼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 재력에도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상상을 하셨습니까? 일단 형제 사이는 저는 이제 대본을 봤을 때는 그 재규가 재환에게 약간 어떤 컴플렉스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재력 차이에서 오는 것에 반해서 그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좀 감정이 형을 좀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 더 크게 읽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처음 이제 그 형제 둘이 이제 같이 하는 뭐 장면이나 이제 그런 걸 찍으면서 저는 제가 하는 대사들을 조금 더 시니컬하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제 설경 선배님이 그거를 되게 느물느물하게 유연하게 받아치면서 이게 뭔가 진짜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뭐 실제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또 뭐 가족의 어떤 또 뭐 공통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힘을 합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우리 성인 형제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설경구 배우 그 형의 연기에 막 말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뭐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인 영화이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스트레이트로 달려가는 스타일의 영화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물들 복잡하지만.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사실은 영화가 묘하게 시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 중에 특정한 상황들이 대꾸를 이루면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인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 이야기가 그렇기도 하고 이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중요한 식사 자리가 3번이나 있었고 그 3번 다 형이 초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 속에서 교통사고가 4번 정도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3번의 식사와 4번의 교통사고가 엮여서 굉장히 묘한 리듬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이제 영화는 치달아가는 그런 건데요. 근데 만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어떤 시각적이고 동적인 걸, 이런 걸 점점점 많은 관객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설정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이랬을 때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공간적인 제한을 돌파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거나 아니면 시각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건 어떤 거였는지 질문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반복되는 이미지는 좀 의도적으로 가져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부터 어떤 교통사고가 나고 그것이 또 중간에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첫 사고에 만약에 이제 재규가 수술을 끝나고 저 뉴스 봤지 뭐 했을 때, 야, 세상에 저런 미친놈이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저렇게 어떻게 그냥 백주대낮에 사람을 쳐 죽일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의 모습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건데,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혹은 정말 범죄자들이나 혹은 일부 정치인들이나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내가 가진 모습들, 나의 어떤 좀 안 좋은 모습들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좀 이번에는 가져갔던 것 같고, 뭐였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인 한계 같은 것들을, 그리고 공간적 한계는 이게 어쨌든 뭐 제목은 디너가 원제목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촬영 끝날 때까지 가져갔는데, 이제 이 공간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그런 지루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가 정말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나 중요했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진짜 칼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서스펜스는 거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찍으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3대를 쓰고
그 순간순간을 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 둘을 찍지만은 또 저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또 대화를 하면 그 둘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촬영했을 때 그런 어떤 한정된 공간 내에서 긴장감과 어떤 이렇게 재미있게 속도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보면서 제가 가장 영화에서 섬뜩하기도 하고 너무 인상적이기도 하고 멋진기도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노숙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형이 아마 동생한테 한 것 같고요. 그다음 동생이 전화를 받은 다음 장면에서 이제 김희애 배우님께서 이 치매에 걸린 이 노모를 시모를 돌보는데 이전과 달리 굉장히 이렇게 웃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아유 어머니 옷 갈아입어서 너무 시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연기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장면을 촬영한 감독님의 방식도 그런 건데요.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장면에 그걸 보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막 소름이 정말 이렇게 돋는 느낌이 관객 입장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 연기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고민 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일단 털어버리고 다시 뭔가 일단 이 순간 그냥 눈을 질끈 감는 뭐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어머니한테 집중하자. 일단 생각 안 해. 뭐 나 몰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은 그 노숙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일단락됐으니까 네, 그런 마음이겠죠. 맞아요. 이 연경은 좀 악역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숙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그 시어머니 치매 그 시보를 그렇게 온갖 그걸 다 겪으면서 일하는 여자가 그걸 겪어내고 그리고 아들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남편한테도 애교 있고 그리고 동서한테도 싫으면 싫다고 앞에서 또 가식적으로 안 하고 얘기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냥 단순한 여자인데 일단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냥 단정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예. 그 직전 장면도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장면에서 식사를 혼자 하고 있고 구내식당인 것 같고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듣는 대사는 딱 두 마디잖아요. 얘기해. 알았어.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식사를 하거나 전화를 받는 게 약간 고개를 숙여 있고 또 카메라는 멀리서 찍고 있는데 살짝 이 여튼 미소를 띈 것 같은 표정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 두 인물의 어떤 가장 큰 반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 장면 연기가 어떠셨는지? 그 장면을 사실 감독님과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때 이제 재규의 감정이 어땠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면 관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만 표현을 해야 되느냐까지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신이었긴 했어요. 그래서 테이크도 굉장히 여러 번 갔고 그때 뭐 재규의 심정은 분명히 어떤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어떤 재규의 심경 변화의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재규는 어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딜레마로 전환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동안에 자신이 해왔던 어떤 그 가치관과 외부의 어떤 시선에 의한 선택들이었다면 그 노숙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어쩔 수 없는 딜레마가 이제 선택지가 생기는 딜레마로 전환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사실 뭐 그 시호 아들과 이제 뭐 캐치볼도 하고 또 고수부지에서 아들이 참여하는 모습도 보고 그 이후로도 사실 이제 뭐 집에서 저녁 때 아들이 잠자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 장면 뭐 이런 또 몇 장면들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편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장면을 찍으면서
저는 이 재규라는 사람은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그 마지막에 선택을 하고 싶었던,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어떤 뭐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한 입장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어떤 신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그 마지막 선택을 하고 싶었지만 그 선택을 참아할 수 없었는데, 어떤 그런 선택지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본성이 나오고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 장면을 찍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아주 훌륭한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감독님께 그 장면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차남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두 사람은 믿었을 거고요. 장남은 그때부터 사실은 정반대로 그 마음속에 들끓기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굉장히 인상적인 그 장면들은 카메라가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에서 찍었고, 특히 이제 김희애 배우님 나오는 장면은 아예 그냥 열려진 문이 완전히 열려 있지도 않은 그런 살짝 열려져 있는 방문 틈을 넘어서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연출을 하신 것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어떻게 느끼는지 잘 그 장면이 저도 찍으면서 기억이 나는 게요. 저는 그 연경이 이제 아마 노숙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표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표정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찍은 어떤 얼굴에서 이게 막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걸까? 어떤 표정이 있고 어떤 생각이 들지? 아니, 하여튼 그 표정이 너무 좋았고,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재규가 밥을 먹으면서 살짝, 근데 그 장면은 원래는 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찍었는데 이제 너무 평범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원래는 밥을 좀 빨리 먹는다 뭐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동건 씨랑 얘기하면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막 서로 얘기하다가 한번 근데 진짜 안 들켰으면 좋겠다. 그 웃음이 들키지 않은 웃음이었으면 좋겠다. 자기한테조차 들키지 않은 웃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장면이 또 좋았고, 그러니까 그 시퀀스가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경구 배우의 그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당과 그리고 연경의 집, 그 다음에 또 지수가 바라보는 그 아이들의 느낌까지가 찍으면서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대조적인 방식의 장면들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서 영화 그 장면이 훌륭한 건 사실 그렇게 찍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장면에서 또 다른 감독이라면 그것을 굉장히 심리를 강조하는, 뭐 예를 들면 두 인물의 클로즈업으로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의 방식으로 찍으셨는데요. 근데 제가 굉장히 대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이들은 또 정반대로 영화 속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비클로즈업으로 찍은 장면이 두 아이 얼굴 장면인데, 햄버거를 먹는 시호의 얼굴은 입 부분을 굉장히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찍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혜윤이가 자기가 붙었는지를 보는 컴퓨터 화면 장면은 눈을 또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찍으셨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은 이 네 인물은 우리가 좀 알 것 같은데 도저히 알 것 같지 않은 아이가 사실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혜윤이고 하나가 시호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 그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클로즈업이나 깜빡거리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 눈 같은 것은 오히려 두 캐릭터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그 두 인물에 관한 감독님의 10대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찍으신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인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혜윤이 인물이 이제 대학에 붙었을 때 어떤 그런 표정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찍었고, 그리고 처음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 나는 장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찍었었는데, 글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들을 어떤 크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의 이야기나 이들의 어떤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혹은 이들의 다른 모습들을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에서 표정으로서 이들의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 않지. 그 타이트한 표정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아이들의 모습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혜윤이 합격하는 장면에서는 그 홍혜지 배우한테 언제가 제일 기뻤냐 그랬더니 그 자기가 대학 응용학 합격했을 때 제일 기뻤다. 그럼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근데 막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클로즈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설명해보자. 연장선상에서 여쭤본다면, 그러니까 그저 10대의 두 명의 아이, 시호나 혜윤이라는 아이를 보면 저 아이들은 예를 들면 아주 나쁘게 보면 타고난 악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난 상황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 시호가 초반에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탁장벌레를 손으로 눌러 죽이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막 서로 눈물로 서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장면까지 있지만, 다 보고 나면 이 아이들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부모의 목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타고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시무시한 두 명의 10대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제일 대본과 그리고 찍으면서 걱정이 들었던 거는 너무 아이들을 위약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더 뭔가 그 제가 좀 싫어하는 부분인데, 한 사람이 한 면만을 보여주는 것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면이고,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이 아이들의 이 아이들을 만든 거는 글쎄 부모의 책임도 있고, 또한 뭐 그 원작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유전되는 이런 느낌들도 좀 같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이들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뭐 봉사활동 하자, 너는 성당에서 해라 뭐 하면서, 근데 그거가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아이들도 뭔가 자기가 그런 어떤 주로 이렇게 보여진 장면들은 물론 되게 그 악에 가깝게 보였지만은 분명히 다른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찍었던 것 같아요.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실제 한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도 야, 이거 너무 아이들을 나쁘게 그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들었던 생각이, 이 영화가 어떤 그 사실 관점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우리 부모 어른들 캐릭터들은 굉장히 현실에 기반을 둔 캐릭터라면, 아이들은 어떤 그 부모들의 그 자식에 대한 별의별 걱정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그냥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막내딸 첫 유치원 가는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정말 갈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가다가 뭐 차에서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어떤 그런 아이들이 잘못되는 어떤 그 나쁜 상상의 끝에 있는 그런 캐릭터가 우리 영화 속의 어떤 아이들의 모습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새 캐릭터에 관한 얘기를 배우님들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수연 배우님께 이 지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사실상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만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심리를 갖고 있고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되고 정말 그럴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연 배우님이 연기한 그 지수라는 캐릭터는 이 식사 자리 같은 데서도 세 사람은 앉아 있는데 혼자 서 있는다던가, 중간에 사랑이를 보려고 잠깐 퇴장을 한다던가, 마지막 순간에 엔딩 장면에서 그런 참극이 벌어질 때도 핸드폰 가지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인물은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인물에서 이 나머지 세 사람하고 심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기하실 때 어떤
본인의 상황이라고 볼까요? 마음가짐 같은 게 어떤 건지 질문드립니다. 네, 지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정말 없는데 있는 것 같은 존재감. 그리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징적으로 아직은 본인이 젊은 엄마로서, 젊은 부모로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관객의 입장과 비슷하게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근데 아이들은요? 라고 조금은 소심하게 처음은 들어가는데 감독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저조차도 영경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아니면은 근데요 라고 하면서 끼어들 때 너무나 어떤 큰 감정이 있으면은 저도 마치 어떤 영경을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 뭐 약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논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화이트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주셨어요. 지수 색깔은 화이트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서서히 자신의 생각이 또 주장이 확고해지면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결정하는 인물이 아닐까. 네. 근데 그 화이트의 초장이 튀는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장면이 너무 두 배의 긴장감이 느껴져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동서간의 대화 장면인데 그 직전에 사실은 그 굉장히 고급 요리를 먹고 있는데 초장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인 인물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들의 연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두 분이 그 영화 찍을 때 그 장면이 어떠셨는지 연기하시면서 당시의 상황 같은. 우선 저는 그 초정신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지수가 이제 떡집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설정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뭐 남편도 잘 나가고 되게 잘 사는 왠지 트로피 와이프 같은데 사실은 자기는 초장에 회 찍어 먹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충실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자기의 어떤 모습. 그게 작게나마 그렇게 표현이 돼서 너무 좋았고 화장실 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본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지퍼를 어떻게 보면 지수는 되게 자기 원래 모습이 솔직한데 영경은 딱 이렇게 뭔가 들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선배님이 포스로 다가와서 갑자기 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떤 찐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감독님께 그 장면에서 이제 애초랑 조금 달랐던 배우의 즉흥적인 어떤 부분이랄까요?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김희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거울을 보세요 하고 나가는 부분들도 애초의 시나리오하고 좀 달랐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씬을 찍는데 뭐가 하나 부족한 것 같았어요. 뭐가 더 좋은 재미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굉장히 정말 화장실에서 찍었거든요. 되게 좁은 화장실에서. 그것도 이제 막 유리가 비치니까 막 막아놓고 되게 힘들게 찍었는데 뭐가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한데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김혜 배우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거울을 보세요. 그게 원래 없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래 저랑 보세요 하고 나가잖아요. 예, 그 거울을 보세요라는 상황은 이제 만드신 거죠. 대사를 현장에서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근데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는 대본 바뀌면 잘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본을 저는 워낙 바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장동건 배우가 중국에서 같이 찍을 때 중국말을 밤새 외우면은 제가 바꿔요.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 혼을 안 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근데 이제 김혜 배우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인은 대사를 좀 바꾸는 거가 불편하다. 그거에 익숙지가 않고. 근데 나중에는 정말 그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마지막 거의 끝 촬영 정도였는데 이제 대본을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간중간에도 정말 다르게 매 테이크마다 다르게 가고 그냥 제가 선호하는 거는 준비된 거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그냥 그 공기에 그 공간에서
이렇게 그 시간에 탁 하는 거가 뭔가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밌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거울을 보세요라는 대사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어요? 아니 이제 영경은 지수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좀 우월감을 갖고 있는 좀 잘난 척하는 여자니까 이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고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선을 딱 긋고 벽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영경은 왠지 너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 거울을 봐 이렇게 그냥 저절로 그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예. 보통 동서지간이면 사실은 이렇게 닦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닦기도 싫은 거죠. 네. 접촉하기가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너하고 나 질이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인물이 누굴까 생각하면 넷 중에서 재규인 것 같아요. 재규라는 이 인물,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영화가 반복된 상황을 보여주면서 점점 달라지는데, 영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가 모두 4번이 나게 되는데, 처음 교통사고의 결과로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면서 영화에 첫 등장을 하시고요. 그러다가 형이 굉장히 위압적으로 칠 뻔한 상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칠 뻔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고라니를 치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형을 치어서 뭐 죽은 건가요? 보낸 건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인물을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가 큰 인물이고 관객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실망스러운 어떤 결정을 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 가장 극적으로 많이 변하는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이 인물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이 인물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규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본성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자식을 지키는 쪽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명분이 없었던 것 같고, 이 재규의 이제 첫 등장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자상하고 어린아이를 다루는 의사고, 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어떤 후배 그들에게는 존경도 받고 하는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청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뭐 아들 이제 아내의 어떤 청탁도 이제 거절하면서 뭐 가족의 원망도 들어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작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 아들을 대면했을 때는 손찌검을 해요, 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태도를 바꾼 다음에 마지막 식사에서는 이제 형이 설득이 안 되니까 그 형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합의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것도 어떤 본인의 신념과는 이제 어긋나는 딜을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형한테 욕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멱살을 잡고 마지막에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어떤 그 재규라는 사람은 어떤 본성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 아이에게 이제 손찌검 한 날도 그 정신없는 그 노모가 저의 수뇌부에도 어렸을 때 저랬다라는 대사도 그냥 괜히 들어간 대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본성의 문제냐, 이게 똑같은 배에서 나온 두 자식이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부모가 아이를 뭐 인도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끌어 나가는 것의 어떤 한계가 어떤 것이고,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재규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떤 본성 자체가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을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법을 어겼을 경우도 그렇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항상 그냥 선과 악의 어떤 경계에서 계속 살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규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규는 어쨌든 그동안은 계속 올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본인 자신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던 건데 어떤 그런 자식의 그런 범죄 앞에서 결국은 본성이 드러나오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한테 가장 그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가장 무섭기도 한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어떤 사건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형제인 부부 4명이 이제 만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사후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영화에서 핵심이 되는 건데요. 근데 정작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 그 시호와 혜윤이 저지른 일을 반복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똑같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반복하는 인물이 바로 극중엔 장동건 배우님, 그 다음에 김희애 배우님이 하는 이 부부란 말이에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는 그 노숙인을 때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몸을 이렇게 앞으로 끌어서 치우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 고라니를 친 다음에 치우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김희애 배우님이 연기하는 그 연경이라는 인물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연경과 그러니까 시호와 혜윤 사이에서 언니는 혜윤, 누나는 혜윤이가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연상연하 커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초반에 등장할 때 이 노모가 침을 뱉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 첫 장면인데, 애초에 극중에서 시호가 이 노숙인한테 자기가 때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노숙인이 먼저 침을 뱉고 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노모 행동과 겹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인물은 노모를 시호가 노숙인한테 한 것처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수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들이 노숙인을 대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속의 상상 같은 것을 이 인물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있죠. 더군다나 마지막에 가면 이제 혜윤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거린들의 수명은 46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 겨울에 죽었을 수도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타고난 악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을 그토록 좋아 보였던 부부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게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일 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김희애 배우님한테 그런 걸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 속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상한 캐릭터가 연경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3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의라도 하려고 하고 동생한테 얘기를 하거나 부부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 인물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옷을 빨려서 흔적을 인멸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서 가장 섬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악이란 뜻은 아니고요. 특히 후반부의 장면들을 연기하면서 배우로서는 어떠셨는지. 저 이동직 감독님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고 잊어버렸던 부분들을 지금 건드려 주셔가지고 무섭다. 제가 이상한 인간이군요. 아닙니다. 제가 미처 생각했던 못했던 부분들을 알려주셔갖고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아무튼 연경은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만하면 착하지. 아무리 뭐 내숭이고 위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시어머니 그렇게 모시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번역하고 애 키우고 뭐 너무 완벽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자기한테 주어진 그 당면 그거 믿어지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 일단 바로 그냥 일단 자기 앞에 주어진 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하고 해치우는 그런 거지. 이거를 뭐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맨 처음에는 그게 세탁기에 넣는 거였어요, 옷을. 근데 제가 빨자 그랬어요. 왜냐면 빨래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얼룩은 손빨래 해야 돼.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손빨래 하고 그 다음에 과탄산수소에 담가놓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담가놓고 그래서 겨우 빠지지 안 빠진다고요. 근데 생활을 모르셨던 감독님의 애초에 설정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뭐 저도 뭐 살림은 잘 못하지만 아무튼 이 연경은
되게 완벽한 여자기 때문에 세탁기에다 놓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그 증거를 없애야 된다. 나중에 뭐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자기 아들이라는 거를. 일단은 깨끗이 빨자, 빨래를.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예. 감독님께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라스 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형을 치게 되는 그 라스 씬은 원작에도 없는 이야기이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만든, 어떻게 보면 원작의 후반부보다도 훨씬 더 영화가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인데요.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시작하자마자 들끓는 어떤 교통사고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보자마자 관객 입장에서는 막 들끓어 오른다고 할까요? 마지막 장면도 사실상 사진 찍는 걸 제외하면 교통사고 장면으로 끝나는데, 두 장면도 사실은 반복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벌어지게 되는데 한 명은 국산차를 타고 있고 한 명은 외제차를 타고 있고, 한 명은 거기다 대고 욕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치는 사고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건 얼핏 봐서는 실수로 보이지만 사실은 고의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게 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영화를 보통 찍을 때 처음 장면들은 약간 부부의 편안한 일상을 보여주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일종의 골목길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영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자마자 장편 영화인데도 불을 지르면서 시작하고, 마지막 장면도 더군다나 몰려든 구경꾼들을 부감으로 찍으시면서 끝나잖아요. 이런 결정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과감하게 느껴지고 또 영화를 봐서 탁월한 결정처럼 느껴지는데, 이 두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만약에 제가 영화를 어떤 처음에 누구죠? 형철이 차를 친 사람, 그리고 거기서 야구 배트를 친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규는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다른 면의 이중적인 것들, 그런 사람이 가진 어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두 씬을 이렇게 대비시킨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렇게만 가기에는 너무나 영화가 저도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엔딩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두 가지 엔딩으로 찍었어요. 하나는 사진 찍는 거, 하나는 또 재규가 살려낸 아이가 교도소에 갔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편지 쓰는 의사 선생님,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가, 그 사진 찍는 장면이 재밌었던 거는 그 사진 찍는 분이 진짜 사진 찍으시는 분이거든요. 관객석에서. 근데 그 대사를 그냥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대사가 재밌었어요. 뭐 두 분 왜 안 친하세요? 뭐 쳐다보세요라는 거나, 또 재환이한테 뭐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근데 그게 실제로 쓰는 멘트래요. 근데 그게 뭐 묘하게 우리 영화랑 뭐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꼬마가 했다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의 라스 씬도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이 라스 씬을 너무 좋아하면서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제가 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사실 한국 영화가 사진 찍으면서 끝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만큼 사진 찍으면서 끝나는 장면이 어울리는 경우가 정말 드물겠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처음에 이렇게 맞출 때 상이 거꾸로 맺히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첫 영화가 지금도 한국 영화의 걸작으로 남아있는 8월의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찍는 사람이 정원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에 한석규 씨가 정원인데 한석규 씨가 저걸 찍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 보통의 가족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좋은 게 우리가 좋아했고 감탄하고 매료되었던 허진호 감독님의 그 훌륭한 걸작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원이 카메라를 찍는 장면부터 그새 찍히는 이 네 가족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감독님이 오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영화에서 감독님을 사실 모르고 이 영화를 보면 저는 이게 허진호 감독님 찍은 걸 모를 것 같거든요. 이런 완전히 다른 쪽으로 뛰어난 작품을 또 한 편을 만드셨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이 영화를 찍은 상황에서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유달리 다른 개성을 보이시게 되었던 것 같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인데 너무 좀 곤란하시죠? 좀
자랑 같은데요. 김성수 감독을 그제 이제 시사 끝나고 만났었는데 저보고 너 하던 것만 해라. 너 액션 같은 거 찍지 마. 그래서 굉장히 큰 칭찬을. 그게 왜 자랑? 네. 그러니까 자기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한국에서 액션을 제일 잘 찍으시는 분 중에 하나가 김성수 감독님이니까. 네, 저보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되게 칭찬으로 들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이런 제가 봄나른간 그러니까 런던 한국영화제에 갔을 때 봄나른간다랑 같은 날 집일이 했어요. 영화 이 보통의 가족이랑. 근데 같은 감독이 맞아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저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작품을 찍으면서는 뭔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제가 인간의 그런 감정들에 좀 더 긍정적인 면들을 이렇게 다뤘다면은 좀 더 그 다른 면의 어두운 면들 혹은 더 본성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 나오는 긴장감들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 속에 사회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뭐 다른 또 이런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를 한번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 중에 이제 재규와 연경의 전반부가 감독님의 이전 영화 세계였다면 후반부가 지금부터 펼쳐질 그런 또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자,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말씀해 주셨었고요. 또 한 주가 남은 상황에서 이제 막 개봉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 뭐 소감이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 말씀 네 분께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영화에 대해서 조금 뭐 깊은 얘기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우리 이동진 평론가님과 함께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로 알게 된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영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뭐 또 그냥 뻔한 얘기지만 뭐 한국 영화의 어떤 다양성이 조금 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영화가 좀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우리 한국 영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떨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왠지 신이 된 것 같고 정말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게 막 느껴져서 또는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SNS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도 질문 받으면서도 저희가 촬영한 영화이고 뭐 감독님의 의견이나 저희 생각도 반영이 됐지만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 그리고 여운이 있는 영화 같아요. 주변에도 극장에서 많이 보시라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쓰고 GV를 한다는 어떤 그 기사가 나가면서 많은 감독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영화 진짜 좋은가 보다. 칭찬 잘 안 하는데 칭찬한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덕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서 좋고요. 영화가 참 이게 저희 항상 이제 개봉을 앞둔 감독이라는 거는 정말 페널티킥을 맞은 골키퍼 같은 그 불안감과 이게 저도 이제 꽤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영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관객들과 만났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 만약에 보셨다면 영화에 대한 많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0월 16일 날 개봉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0월 16일 날 개봉하니까요. 그 많은 이렇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